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정보부 출신 여군 장교가 한국 시골 마을에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착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성이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당한 후 군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후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테러리스트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했고 한겨울 폭설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는 생존 전문가로 변신해 마을 전체를 구해냈습니다. 심지어 죽을 뻔한 위기까지 겪었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어떻게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방군 정보부에서 18년간 근무했습니다.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라 적국의 암호를 해독하고 테러 조직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 요원이었어요. 제가 분석한 정보로 수차례 테러 공격이 저지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제가 해독한 암호 덕분에 텔아비브 공항 폭탄 테러를 막았죠. 동료들은 저를 암호의 마법사라고 불렸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복잡한 암호들이 제게는 마치 책 읽듯 쉬웠거든요. 하지만 특수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 사생활은 철저히 통제되었어요.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게 감시당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 제 진짜 업무 내용을 몰랐어요. 당신은 매일 밤 누구와 통화하는 거야? 남편 다니엘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업무 보고야. 말할 수 없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 10년 동안 저는 완벽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남편에게는 차가운 아내였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남편이 동네 카페 사장 사라와 소파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당신. 제가 소리쳤을 때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놀라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드디어 들켰네. 남편이 사라를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3년 전부터였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난 당신이 스파이인지 킬러인지도 모르겠어. 매일 밤 누군가와 암호 같은 말들만 하고 집에서도 늘 긴장하고 살잖아. 이혼 과정은 더욱 잔혹했어요. 남편이 법정에서 제 기밀 접근 권한을 문제 삼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위험인물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이스라엘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보부 요원의 불륜 스캔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불륜을 당한 피해자인데도 말이에요. 결국 군에서 명예롭게 사직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부하면 더 큰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요. 18년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6.25 전쟁 참전 용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에서 진짜 영웅은 총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동료를 업고 뛰는 사람이죠.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18년 동안 무엇을 지켜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해외 전문가 농촌 지원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지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2023년 3월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인구 83명의 평화마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머물 집은 1960년대 한옥으로 반쯤 무너져 있었죠. 더 큰 충격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장 김옥분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종교나 테러 같은 거 하러 온 건 아니겠지? 첫날 밤 제가 히브리어로 혼잣말한 걸 들은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새벽 2시에 경찰서에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수리에 매달렸어요. 군대에서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기와 300여 장 교체, 전기 배선, 수도관 교체까지. 일주일 만에 폐가가 말끔한 집으로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운명적 만남 최주호. 집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도시에서 온 티가 확연한 차림새였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주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빚만 3억 원 지고 고향으로 도망쳐 온 상황이었어요. 저처럼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이었죠. 사업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파트너가 투자금을 빼돌려서요. 5년간 개발한 앱도 다 가져가고 법정 다툼까지 했는데 결국 졌어요. 주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주호가 제 작업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주호가 물었어요. 후무스랑 샥슈카요. 근데 여기 김치찌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할머니들이 끓여주신 거. 주호와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전쟁이나 이혼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80세박 할아버지가 농기계에 손을 다치신 거예요. 깊게 베어서 피가 많이 났는데 병원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누가 응급처치할 줄 아는 사람 없나? 할머니들이 우왕좌왕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전장 의료 기술을 써서 지혈하고 임시 붕대를 감았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병원 갈 때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응급처치를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들이 더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할아버지들도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라헬이 고마워. 우리 영감 살려줘서. 박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김옥분 할머니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우리 마을에 복 들어온 것 같아. 2023년 12월 50년 만에 대설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눈이 1.8m나 쌓여서 응급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 안에서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작전 지휘관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마을 사람 30명을 6개 팀으로 나누고 체계적인 제설 작전을 펼쳤습니다. 48시간 논스톱 작업 끝에 마을 진입로가 뚫렸고 구급차가 들어와 환자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라헬이 우리 마을 구세주야.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2024년 4월 어느 날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라헬,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당신의 암호 해독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시 복귀하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조국이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1년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주호와 함께 태백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해발 1567m,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국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그날 밤 한국 귀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주호와의 사이도 연인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이곳에서의 삶이 더 이상 임시가 아니라 영원한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귀화 신청 후 3개월 뒤인 2024년 7월 15일 예상치 못한 대재난이 찾아왔어요. 일주일째 계속된 폭우로 마을 뒤쪽에 산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새벽 3시 17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온 집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위쪽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산에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집 5채를 덮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 중에는 80세 김할아버지 댁도 있었죠. 119에 즉시 신고했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구조대 파견까지 최소 8시간은 걸립니다. 8시간. 그 사이에 2차 산사태가 일어나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상황이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일어섰어요. 군 시절 산악 구조 훈련을 받은 경험을 살려 즉석에서 구조팀을 조직했습니다. 주호와 마을 청년 5명, 그리고 경험 많은 할아버지 이분까지 총 9명의 팀이었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김할아버지 댁에서 할아버지를 구조할 때였어요. 집이 반쯤 묻힌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거든요. 제가 들어가겠어요. 제가 말했지만 주호가 말렸어요. 너무 위험해요. 2차 산사태가 일어나면 둘 다 죽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죽으라고 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로프를 몸에 묶고 무너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를 찾는데 10분, 등에 업고 나오는데 5분. 바로 제가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마자 2차 산사태가 일어났고 할아버지 집은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만약 30초만 늦었다면 저와 할아버지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날 밤 총 6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산사태 사건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에 있던 청년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20살 지훈이가 첫 번째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할 일 없이 게임만 하던 아이였죠. 누나, 저도 사람 구하는 일 배우고 싶어요. 그때부터 지훈이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안전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심폐소생술, 지혈법, 골절 응급처치. 매일 2시간씩 진짜 군대식 훈련을 시켰어요. 한 달 후 지훈이가 혼자 사시는 박할머니 댁에서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제가 가르쳐준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어요. 지훈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 살려줘서 고마워. 온 마을이 지훈이를 칭찬했어요. 22살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업에만 관심 없다며 투덜거리던 아이였는데 제가 드론을 이용한 농업 기술을 보여주자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농업에도 쓰이는 거예요? 물론이지. 이스라엘은 사막에서도 농업을 하거든. 기술이 발달하면 농업도 얼마든지 첨단 산업이 될 수 있어. 민호에게 드론 조작법, GPS 활용법, 스마트 농업 기술들을 가르쳐줬어요. 몇 달 후 민호는 마을 최초로 스마트팜을 시작했고 수익도 30% 늘었어요. 라헬 누나 덕분에 농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서울 갈 생각도 없어요. 2024년 8월 어느 날 김옥분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라헬아, 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떠나가지고 마을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네가 온 후로 아이들이 희망을 찾은 것 같아. 지훈이도 민호도. 이제는 마을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는 네가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진짜 우리 딸 같아. 아니, 우리가 못 낳은 착한 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받아주기는 네가 우리를 받아준 거지. 너 없었으면 우리 마을은 정말 끝났을 거야. 그날 밤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김치찌개,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들. 라헬아, 이거 다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많이 먹어라. 마을 할머니 10분이 둘러앉아서 저 하나 위에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동안 주호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정 이상의 감정이 생겼죠. 어느 가을날 주호가 고백했어요. 라헬,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주호. 처음에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위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거든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국적이 다르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2024년 10월에 약혼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특히 할머니들이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라헬이 좋은 사람 만났네. 주호도 착한 아이고. 2024년 10월 드디어 제 공방을 열었습니다. 샬롬 공방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과 한국의 공방이 만난 특별한 곳이었죠. 공방 개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200여 명이 모였어요. 군수님도 축하 인사를 하러 오셨고요. 라헬 씨 덕분에 우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한국인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려고 했어요. 전기 배선, 배관 설치, 목공 기술, 용접 등 실용적인 것들 말이죠. 그런데 첫 수업날 중학생 지훈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런 걸 배워야 해요? 나중에 대학 가서 컴퓨터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말이죠. 지훈아, 기술은 사람을 도울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네가 배운 기술로 할아버지 댁 전등을 고쳐드리고 할머니 댁 수도꼭지를 고쳐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력이지. 그 후부터는 기술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마음도 가르쳤어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어른들이 아플 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도 함께 배웠습니다. 라헬 선생님, 어제 할머니 댁 전등 고쳐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었어? 정말 뿌듯했어요. 선생님 말처럼 기술이 사람을 도울 때 정말 멋있더라고요. 6개월 후 공방에서 배운 아이들이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고쳐드리고 할아버지들 밭에 자동급수시설을 만들어드리고 2024년 12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직접 사람을 보낸 거예요. 라헬, 마지막 기회다. 지금 중동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당신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죄송하지만 전 이미 결정했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돌아오면 계급도 올려주고 연봉도 2배로 해주겠다. 그리고 남편 일은 모두 해결해주마. 정말 큰 유혹이었어요. 하지만 제 답은 확고했습니다. 전 이제 다른 꿈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 시골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마을을 바꿔놓았어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돌아간 후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라헬아, 혹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여기가 제 진짜 고향이에요. 2025년 3월 15일 드디어 주호와 결혼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치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김옥분 할머니가 주례를 서셨어요. 라헬이는 외국에서 왔지만 우리보다 더 한국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주호도 좋은 사람 만났어. 둘이 행복하게 살 거라. 결혼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많이 왔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직접 축가도 불러주고 할머니들이 손수 음식도 준비해 주셨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후 겪은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앨범을 만들어준 거예요. 첫 번째, 라헬 선생님이 무너진 집을 고치는 모습. 두 번째, 눈보라치는 날 마을을 구하는 모습. 세 번째, 산사태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는 모습. 네 번째,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모습. 그림 아래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글들이 있었어요. 라헬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천사예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진짜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웠구나 싶었어요. 결혼 후 현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샬롬 공방에서 배운 청년들이 하나둘 창업을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고 마을 안전센터를 만들었고, 민호는 스마트팜 기술을 다른 농가에도 보급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인구 변화였어요. 3년 전만 해도 83명이던 마을 인구가 이제는 120명이 되었거든요. 젊은 가족들이 하나둘 이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라헬 선생님이 있는 마을이라면 아이들 교육도 걱정 없겠다며 서울에서 내려온 가족도 있어요. 마을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가득해요. 아이들은 꿈을 가지게 되었고 어른들은 활력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땅에서 자랄 제 아이가 생긴 거죠. 이제 정말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는 거네요. 주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두 나라의 문화를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공방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을 가르쳐줄까 생각하면서요. 가끔 이스라엘 친구들이 연락해요. 정말 후회 안 하냐고 묻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데이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조국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18년 동안 한 일은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3년은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인지 이제는 확실해요. 다음 달이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랄 아이에게는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물어볼 거예요. 엄마는 왜 먼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왔어? 라고. 그때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엄마는 진짜 집을 찾으러 왔단다. 그리고 여기서 찾았어. 바로 너희들 덕분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구독자님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